칼날 같은 바람이 해발 1000m가 넘는 능선을 따라 울부짖었다. 강서연은 암벽에 박힌 하켄에 자신의 안전 로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몇 걸음 앞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척하는 오늘의 유일한 고객, 권태민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등산 장비는 마치 오늘 처음 게시한 것처럼 번쩍였고 험준한 산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만한 기운을 풍겼다. 이번 개인 가이드 의뢰는 시작부터 기묘했다. 국내 굴지의 유진그룹을 이끄는 거물이 가장 험하고 인적이 드문 코스를, 그것도 단둘이서 가이드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평범한 산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난 이틀 동안 권태민은 끊임없이 서연을 시험했다. 그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거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위험한 루트를 고집하는 등 상식 밖의 요구를 계속했다. 권태민이 문득 손가락으로 협곡 건너편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가리켰다. 원래 계획된 루트는 비교적 안전한 우회로였지만 그의 눈은 불가능해 보이는 수직 암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 선생, 저기로 간다. 저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훨씬 압도적일 것 같군. 시시한 길은 재미없어.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목표 지점을 분석했다. 풍화된 화강암, 손으로 잡을 만한 홀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중간중간 이끼가 낀 구간은 미끄러지기 십상이었다. 전문 산악인도 장비를 완벽히 갖추고 여러 명이 팀을 이뤄야 겨우 도전할 만한 곳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권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곳은 등반 루트가 아닙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계획된 경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도 권태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내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즐기지. 그리고 강 선생의 능력도 시험해보고 싶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프로 아닌가.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서연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임무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고집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능력을 저울질하는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의외로 쉽게 물러섰다. 좋아, 프로의 판단을 존중하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더 교묘한 시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다시 원래의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태민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좁은 절벽길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갑자기 멈춰 서서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도발이었다. 서연은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며 침착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 전문가였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짙은 안개가 몰려오고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상용 쉘터를 펼치기에 적합한 바위 틈을 찾기 위해 속도를 냈다. 바로 그때 앞서가던 권태민이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옆으로 비틀거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고가의 위성 전화기가 절벽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아차 하는 그의 짧은 외침은 전혀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전화기는 약 50m 아래 좁은 바위 선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아래는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였다. 권태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 선생, 저것 좀 주워다 주게. 아주 중요한 연락을 해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그의 말투는 마치 선반 위의 물건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이것이 이번 산행의 본 시험이라는 것을 서연은 깨달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바위는 물기를 머금어 거울처럼 미끄러웠다. 바람까지 거세져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내려갔다 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 그녀는 권태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배낭에서 주 로프와 확보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튼튼한 바위에 확보 지점을 3군데나 설치하고 자신의 하네스에 장비를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프로였다. 그리고 프로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 권태민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롭게 그녀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의 기술을 평가하는 듯한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확보 지점을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매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에서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것은 단순한 산악 가이드의 숙련도가 아니었다. 저것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장비를 점검한 후 권태민을 향해 간결하게 말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로프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정중한 가이드의 억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장을 통제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권태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서연은 몸을 돌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벽을 박차며 하강하는 대신 바위의 미세한 틈과 표면을 이용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친 자연 속의 우아한 그림자 같았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목표물인 위성 전화기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좁은 선반에 발을 딛고 전화기를 집어 방수 파우치에 넣었다. 문제는 올라가는 것이었다. 하강보다 몇 배의 체력과 기술이 필요한 등반이었다. 그녀는 등반용 도끼를 꺼내 바위 틈에 박아 넣으며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바위, 거센 비바람, 그리고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알 수 없는 의도를 가진 남자. 모든 것이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한순간 발을 딛고 있던 작은 돌기가 부서져 내리면서 그녀의 몸이 허공에 대롱거렸다. 그 순간 권태민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반동을 이용해 몸을 흔들어 다시 암벽에 몸을 붙이고 다른 손에 든 도끼를 더 높은 곳에 박아 넣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대처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등반을 계속했다. 그 모습은 권태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서연이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 다가가 파우치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건넸다. 전화기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시험은 끝났습니까? 권태민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만족감,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자의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 감정사 같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했군, 강 선생.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젖은 로프를 정리하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제 임무일 뿐입니다. 이제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한 캠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불필요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의뢰를 무사히 끝내고 다시는 이 남자를 보지 않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권태민의 생각은 전혀 다른 듯 했다. 그는 젖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 절벽에서의 위험한 시험은 그가 앞으로 그녀에게 맡기려는 진짜 임무에 비하면 사소한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긋지긋했던 3일간의 산행이 끝나는 순간은 허무할 정도로 조용했다. 권태민은 하산하는 내내 별다른 요구 없이 묵묵히 서연의 뒤를 따랐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자의 침묵, 혹은 이미 평가를 끝낸 면접관의 침묵과도 같았다. 산 아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앞에서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간결하게 말했다. 수고했군. 비용은 약속한 대로 입금될 거요. 그게 끝이었다. 서연은 그가 떠난 자리에 잠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온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와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이번 일은 그저 유난히 힘들고 보수가 두둑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 속에 묻어버릴 거라고 다짐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달콤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사무실 버티컬 리미츠에서 서연은 평온을 되찾았다. 벽에는 세계 각지의 등반 루트를 표시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잘 관리된 등반 장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있을 단체 고객의 한라산 트레킹 계획을 세우며 서류 작업에 몰두했다. 권태민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어서 오세요. 버티컬 리미츠입니다. 상담 예약하셨나요?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며칠 전 산에서 입었던 등산복과는 전혀 다른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권태민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이 작은 사무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작은 동물의 영역에 침범한 듯한 위압감이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산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권태민은 대답 대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지도와 장비들, 그리고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의 차례로 머물렀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잠시 후 그는 서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아무런 서론 없이 본론을 꺼냈다. 강 선생, 내 개인 가이드가 되어주게. 평생.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태민의 표정은 지독할 정도로 진지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연봉은 강 선생이 지금 버는 것에 20배를 주지.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와 차량도 제공하겠네.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나를 가이드하는 것이 강 선생의 유일한 임무가 될 거야.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서연은 실소마저 터져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통째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강 선생은 아직 내 말을 오해하고 있군. 내가 필요한 건 히말라야나 알프스를 안내할 등산 가이드가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고 어두워졌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은 다른 곳에 있거든. 그가 말을 이었다. 주주총회라는 절벽, 이사회의라는 빙벽,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눈사태. 내가 매일 오르는 산은 그런 것들이지. 그곳에는 길을 알려줄 지도도, 안전을 담보할 로프도 없어.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더 위험하고 교활한 정글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실제적인 위협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제야 그가 말하는 가이드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산에서 그녀를 시험했던 이유, 그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은 모두 이것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등반 기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대처 능력, 그리고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시험했던 것이다. 권태민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나를 위해 위험을 분석하고 숨겨진 위협을 찾아내고 최단 시간 내에 가장 안전한 루트를 확보해줄 사람이 필요하네. 때로는 적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공격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절벽에서 떨어지는 전화기를 주워오라고 했을 때 강 선생의 눈에서 나는 불평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직 임무 완수에 대한 집중력만을 보았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가 요구하는 능력들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고 지우려 했던 과거의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와 피로 얼룩진 세계에서 요구되던 바로 그 능력들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회장님께서 어떤 분을 찾으시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행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품에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이름이나 직책 없이 오직 전화번호 하나만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강요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빠져들게 되는 위험한 길도 있는 법이지.
이 명함은 비상신호라고 생각하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게나. 말을 마친 권태민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떠나자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작은 공간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불길한 정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명함에 고정되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 전체를 위협하는 불길한 씨앗처럼 보였다. 권태민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강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검은색 명함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평온했던 일상은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밤에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열어 유진그룹과 그들의 최대 경쟁사인 태산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두 그룹 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태산그룹의 회장 박진호는 업계에서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았다. 기사들은 점잖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권태민이 말한 위험한 사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연은 새로운 기업 고객과의 미팅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을 찾았다. 상담은 순조롭게 끝났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낡은 SUV를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권태민 회장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다. 권태민 일행은 서연의 차가 주차된 구역 반대편에 있는 전용 주차 공간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잠겨있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그 차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다. 서연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의 시선은 검은 세단과 권태민의 뒷모습 사이를 번개처럼 오갔다. 권태민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잠시 뒤처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권태민의 차문을 열기 위해 그보다 몇 걸음 앞서 있었다. 완벽한 사각지대. 그리고 찰나의 빈틈.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함정이다. 예상은 정확했다. 권태민이 자신의 차문 앞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검은 세단이 굉음과 함께 그를 향해 돌진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놀란 경호원들의 외침, 끼익하는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죽음을 향해 무방비로 노출된 권태민의 뒷모습, 피할 시간도, 경고할 시간도 없었다. 서연의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던지고 땅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평범한 여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였다. 그녀는 달려가는 동시에 권태민의 동선을 계산했다. 단 2걸음. 그녀는 몸을 날려 권태민의 허리를 온몸으로 들이받았다. 위험해 하는 그녀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검은 세단이 스치듯 지나가며 권태민의 차를 끔찍한 소리와 함께 들이받았다. 쾅칼하는 굉음이
주차장 전체를 울렸다. 자동차 파편과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다. 공격 차량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총을 뽑았지만 이미 차는 시야에서 사라진 후였다. 경보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다. 넘어지면서 부딪힌 어깨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필 겨를도 없이 옆에 쓰러져 있는 권태민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그는 충격으로 멍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다시피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한 여행, 가이드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사에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명령했다. 한 명은 회장님을 경호하고 다른 한 명은 즉시 주차장 출입 CCTV를 확보해 차량 번호, 차종, 운전자 인상착의 모든 조화 5분 내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다. 권태민의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과 전문가다운 지시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즉시 그녀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을 덮친 죽음의 공포보다 자신을 구해낸 이 작은 여성의 변신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자세,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가 산에서 어렴풋이 짐작했던 그녀의 실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는 권태민의 목숨을 실제로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법은 너무나 대담하고 정교해서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의 소행처럼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떠나온 과거의 세계와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권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고마움, 놀라움,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에 대한 섬뜩한 확신.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을 노린 전문적인 공격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단순 뺑소니 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게임에서 방관자로 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이 남자는 조만간 다시 같은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때는 오늘과 같은 행운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먼지가 묻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고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명함을 꺼냈다. 그녀는 명함을 권태민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그것은 수락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주차장 바닥에 서서 부서진 차체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배경으로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파트너에게 묻듯이 말했다. 적에 대한 브리핑은 언제 시작합니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피로 맺어진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날 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지하 벙커처럼 무겁고 밀폐되어 있었다. 권태민은 서연이 요청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유진그룹의 역사나 경영 철학 같은 상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상황 보고에 가까웠다. 주적은 태산그룹의 박진우, 목표는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과 경영권 찬탈, 전술은 합법을 가장한 시장 교란과 불법적인 정보 탈취, 그리고 오늘과 같은 물리적 위협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으며 머릿속으로 전장의 지도를 그렸다. 그녀는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내부 조력자가 있습니까? 가장 취약한 고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우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들은 경영 컨설턴트가 아닌 적을 분석하는 정보 분석가의 관점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예리함에 새삼 감탄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강서연은 회장 직속 위기관리실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옆에 위치한 강서연의 새 사무실은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비서실을 통해 첫 업무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경영보고서나 사업계획서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의 서버 전체 접속 기록, 모든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핵심 임원 10명의 상세한 인사 파일이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첫 행보는 임원들 사이에 즉시 파문을 일으켰다.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들을 서연은 무시했다. 그녀에게 동료들의 평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안개 속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야 하는 사냥개일 뿐이었다. 그녀의 일과는 단순했다. 낮에는 권태민의 그림자처럼 모든 회의에 배석했다. 그녀는 회의 내용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 시선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했다. 권태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최 부회장, 야심과 능력이 넘치는 이진석 재무이사, 신경질적일 정도로 보안에 집착하는 안 박사.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용의자였다. 밤이 되면 사무실은 그녀만의 작전 통제실로 변했다. 수십 개의 창으로 분할된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평범한 회계 자료 속에서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찾아냈고 수백만 건의 로그 데이터 속에서 유령처럼 침입했다 사라진 외부 접속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거대한 유진그룹이라는 성이 어디에 균열이 생겼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했던 주요 정보 유출 사건과 주가 조작 의심 정황들은 모두 블루칩 전략 회의라는 이름의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회의는 권태민 회장을 포함해 오직 5명의 최고위 임원만이 참석하는 극비 회의였다. 내부의 적은 바로 그 5명 안에 있었다. 용의 선상은 권태민을 제외한 4명으로 좁혀졌다. 충직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최 부회장, 유능하지만 과시욕이 강한 이진석 재무이사, 기술밖에 모르는 천재지만 세상 물정의 어두운 안 박사, 그리고 권태민의 처남이자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서영민 부사장이었다. 서연은 이 4사람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재산관계, 통신기록, 심지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이진석 재무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그는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을 강남의 한 고급 습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스파는 몇 달 전 폐업한 상태였고 그곳은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거래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돈이 결국 대포 통장을 거쳐 도박빚에 시달리는 그의 친동생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개인적인 비리는 될 수 있어도 그룹을 배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서연은 해킹에 가까운 기술을 이용해 이진석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암호를 푸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안에는 다음 주에 열릴 블루칩 전략회의의 예상 안건과 함께 태산그룹 박진우 회장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권태민에게 보고했다. 그날 밤 회장실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이진석 재무이사의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가 그룹을 배신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나란히 떠 있었다. 권태민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10년 넘게 자신의 오른팔처럼 믿어왔던 부하의 배신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분노와 실망감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일 당장 저놈을... 하지만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섣불리 꼬리를 자르면 몸통을 놓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진석은 미끼일 뿐 그를 조종하는 더 큰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제 서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서연은 모니터를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제 적의 눈과 귀를 하나 확보한 셈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들이 원하는 함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작전을 그리고 있었다. 유진그룹을 뒤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마침내 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강서연과 권태민의 사무실은 이제 유진그룹의 비밀작전 지휘소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배신자 이진석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 블루칩 전략 회의에서 유진그룹이 유럽의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에이펙스를 인수하려는 것처럼 위장한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에이펙스는 겉보기에는 차세대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임상 결함을 숨기고 있는 빈 껍데기뿐인 회사였다. 태산그룹이 이 미끼를 물고 에이펙스 인수에 뛰어든다면 그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었다. 운명의 블루칩 전략 회의 날, 회의실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팽팽했다. 서연은 권태민의 옆자리에 배석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이진석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는 평소처럼 유능한 재무이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에이펙스 인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리고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포착했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진석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서연이 미리 설치해둔 감시망에 따르면 그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을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는 서연의 팀에 의해 즉시 가로채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로챈 데이터의 암호 해독 작업에 직접 착수했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할수록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하고 불길한 기시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암호화 방식, 데이터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서버에 분산시키는 프로토콜, 그리고 특정 소수를 이용한 난수 생성 알고리즘까지. 이것은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가 사용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정보기관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 벽이 무너지고 메시지의 원본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메시지 끝에 찍혀있는 작은 디지털 서명. 그것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신화 속 괴물, 키메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형이증과 함께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이 지옥의 문을 열고 기어나왔다. 키메라. 그것은 국가의 통제조차 받지 않는 비밀 결사 조직의 이름이었다.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 거미줄처럼 파고들어 그림자 속에서 세계를 조종하는 자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암살, 테러,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는 극도로 위험한 집단이었다. 서연은 과거에 바로 저 키메라 조직의 핵심 프로젝트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들을 잃었고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잃었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비 내리는 항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배신자의 총구, 쓰러져가는 동료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죽은 적의 팔뚝에 새겨져 있던 끔찍한 키메라의 문신. 그날의 화약 냄새와 핏비린내가 마치 현실처럼 그녀의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의 재회이자 끝나지 않은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박진우, 태산그룹의 회장. 그의 경력을 다시 훑어보자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그의 초고속 성장 신화, 경쟁 기업들의 의문스러운 몰락, 그리고 그의 뒤를 봐주는 듯한 정계에 보이지 않는 손. 그는 단순한 악덕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키메라의 일원이거나 적어도 그들의 비호를 받는 대리인이었다. 유진그룹을 노리는 것 역시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키메라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태민은 호랑이를 잡으려다 용의 둥지를 건드린 셈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용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내부의 배신자를 잡아냈다는 작은 승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절망과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가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텅 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태산그룹의 로고와 함께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박진우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 위로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끔찍한 키메라의 문양이 겹쳐 보였다. 이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이제 유진그룹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부활을 막고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그녀 자신만의 전쟁이 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통신 장치를 들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직통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감정을 모두 지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베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일이가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괴물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예고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권태민의 펜트하우스 서재. 키메라의 문양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키메라의 기원, 그들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세계의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는 데 있다는 것까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들과 악연이 있었다는 한마디만으로도 그녀의 설명에 묵직한 신뢰를 더하기에 충분했다. 권태민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그가 상대해온 적들은 기껏하게야 탐욕스러운 늑대나 교활한 여우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신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의 존재는 이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동아줄이었다. 그는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키메라는 그들의 예상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 서연이 심어놓은 에이펙스라는 미끼를 그들은 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에이펙스의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을 터뜨리며 유진그룹이 부실 기업을 인수하려 했다는 역공을 펼쳤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권태민의 리더십은 시장의 혹독한 심판대에 올랐다. 적은 그들의 함정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유진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서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것은 이진석 외에 또 다른 정보원이 있거나 혹은 이진석 자체가 처음부터 던져진 미끼였음을 의미했다. 박진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즈니스를 넘어 권태민의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정확히 공격해왔다. 그것은 권태민이 지난 5년간 세상에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병원. 그곳에는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권태민의 아내가 비밀리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 전체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녀의 생명 유지 장치로 연결된 비상 발전기마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켰다. 만약 서연이 미리 설치해둔 독립적인 3중 백업 시스템이 10초 내에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지워지지 않을 경고였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권태민은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럴수록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즉시 권태민의 아내를 유진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첨단 의료시설로 옮기고 그곳의 보안 등급을 군사시설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제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방역이 필요했다.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유진그룹의 정보보안팀 내에 자신만의 소수 정예 고스트 팀을 창설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공급망에 미세한 오류들을 심어놓았다. 이로 인해 태산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규 화학 플랜트 사업은 잘못된 데이터 분석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좌초되었다. 박진우는 내부의 무능과 실수를 의심하며 자기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유진그룹의 해외 원자재 수입선을 방해하자 서연은 이미 두 수 앞을 내다보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동시에 그녀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의 태산그룹이 제3세계에서 불법적인 아동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태산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 수가 오가면
더 치명적인 방역이 오가는 숨막히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소모전일 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키메라는 상상 이상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자원이 부족한 유진 그룹이 먼저 무너질 터였다. 판을 뒤엎을,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위험한 승부수가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권태민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을 미끼로 던지는 작전이었다. 이 기술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게임 체인저였다. 이 정보를 마치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유출된 것처럼 위장하여 흘린다면 박진우와 키메라는 이 미끼를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것이었다. 권태민은 경악했다. 그건 우리 그룹의 심장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만약 계획이 실패하고 기술이 통째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대로 끝장이네. 그의 반대는 당연했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가만히 응시하듯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체스에서 이기려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인 퀸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 킹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작전명은 퀸스 갬빗이었다. 강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흘리는 것을 넘어 적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믿게 만들 정교한 연극 무대를 기획했다. 이 연극의 주연 배우는 뜻밖에도 권태민에게 평생을 충성해온 최 부회장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불만을 품은 배신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설득했다. 최 부회장은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이것이 유진그룹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서연의 비장한 설득에 결국 위험한 역할을 수락했다. 함정의 첫 단계는 미끼를 흘리는 것이었다. 서연의 고스트팀은 최 부회장이 태산그룹 측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디지털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암호화된 이메일, 해외 서버를 경유한 통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핵심 데이터 일부를 조각내어 조금씩 흘렸다. 정보의 가치를 확신한 박진우가 의심 없이 미끼를 물도록 모든 단서는 치밀하게 계산되어 뿌려졌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진그룹은 VVIP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특수 제작된 보안 케이스 안에 담긴 뉴로모픽 반도체 프로토타입이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연단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미래 비전을 연설했고 행사장 내부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무대 뒤편,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벽을 가득 메운 통제실에서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이 모든 연극을 지휘하고 있었다. 계획된 시간이 되자 최 부회장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보안 요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태산 측에서 침투시킨 것으로 위장한 가벼운 사이버 공격이 1차 보안 시스템을 잠시 마비시킨 것이다. 모든 것은 서연의 각본대로였다. 적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속삭이는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예상대로 적의 요원이 움직였다. 행사장 스태프로 위장한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보안 케이스에 접근했다. 서연이 일부러 남겨둔 2차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짜 프로토타입과 데이터 키를 완벽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서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냉정하고 효율적이었다. 서연은 그녀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끝까지 추적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데이터키에 부착된 추적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여성 요원은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연의 타격팀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에 사로잡혔다. 너무 순조로웠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키메라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교과서적이고 정직한 느낌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타격팀이 덮치기 직전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던 추적장치의 신호가 갑자기 둘로 그리고 순식간에 10개로 분열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추적 회피 기술이었다. 서연의 이마에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다. 상대가 한 수 위였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실장님, 비상입니다.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메인 서버 코어에 대규모 외부 침입 감지, 방화벽 80% 이상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요원의 다급한 외침이 서연의 귀를 때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프로토타입 탈취는 처음부터 양동 작전이었다. 적의 진짜 목표는 행사장 보안의 모든 인력과 시스템이 집중된 틈을 타 유진그룹의 심장인 R&D 통합 서버 전체를 해킹하는 것이었다. 통제실 안은 경보음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 파괴 현황을 보여주는 스크린을 응시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함정은 사실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더 큰 함정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퀸을 희생시켜 상대를 잡으려 했지만 상대는 그녀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녀의 킹을 직접 노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 체스 게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통제실의 경보음은 마치 유진그룹의 종말을 알리는 비명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강서연과 그녀의 고스트팀은 필사적인 사이버 방어전을 펼쳤다. 하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준비한 총공격이었고 이쪽은 모든 전력을 다른 곳에 배치한 상태였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서연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메인 서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해 그녀의 명령에 따라 유진그룹의 거대한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몇 분 후 통제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처참한 폐허뿐이었다. 그날 밤 자정, 유진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정보보안팀장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임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지난 5년간의 모든 연구 데이터, 설계도, 실험 기록이 남김없이 유출되었다는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절망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의 처남이자 야심가인 서영민 부사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와 모든 권한을 맡기더니 결국 이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가 태산그룹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선동에 그동안 서연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비난의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 그녀의 작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요구까지.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몇몇 임원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권태민마저도 참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신뢰가 아닌 깊은 실망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권태민이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강 실장,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걸었소. 내 인생과 우리 그룹의 미래를 전부 당신 손에 맡겼단 말이오. 그런데 이게 결과란 말인가? 그의 절규는 서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완벽한 패배였다. 그녀는 권태민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작전의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권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의 원인을 복귀하고 있었다. 상대는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심리를 꿰뚫어보고 한 수 앞서 움직였다. 이것은 박진우의 수준이 아니었다. 상대는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사고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키메라의 전형적인 방식과도 달랐다. 그들의 방식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자비함이지 이토록 정교하고 예술적인 지략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박진우와 키메라의 뒤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을 가지고 논 진짜 설계자, 그 순간 서연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까 통제실에서 본 침입 코드의 일부, 그녀는 임원들이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동안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서버에 남아있는 침입 로그의 원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전형적인 파괴용 악성 코드였지만 그 중심부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아주 작은 크기의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공격에 불필요한 지극히 장식적인 코드였다. 하지만 그 구조는 완벽한 프랙탈 형태를 이루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인 서명이었다. 그녀는 그 서명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순간 조용해졌다. 스크린 가득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프랙탈 코드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우리의 패배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이번 공격을 설계한 해커가 남긴 서명입니다. 과거 구소련 KB의 전설적인 사이버 심리전 전문가 코드네임 카론. 그는 이미 죽거나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버젓이 살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얼굴마담일 뿐 키메라는 그에게 최고의 설계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녀의 설명에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권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상대는 박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방금 저에게 개인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패배감 대신 자신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존재를 만난 전사의 차가운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강서연이 설계자 카론의 존재를 폭로한 후 유진그룹의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의 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작전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권태민과 임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신기술 시연회에서 탈취당한 프로토타입은 사실 그녀가 미리 바꿔치기 해둔 진짜였다는 것. 하지만 데이터키는 모조품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적어도 실물만은 지켜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을 가지고 설계자 카론에게 직접 말을 걸 생각이었다. 그녀는 카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의 지적인 오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과거에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기관의 비상 채널을 통해 카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카론이 분명 이 채널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프로토타입을 줄 테니. 새로운 삶을 원한다. 장소는 인천항 질번 창고. 모든 것이 끝났던 그곳에서. 그것은 패배한 요원의 처절한 항복 선언처럼 보였다. 그녀는 카론의 자만심이 이 마지막 승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권태민은 그녀를 미친 듯이 말렸다. 혼자 가겠다고, 그건 자살 행위야.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진그룹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전쟁의 마침표입니다. 그녀는 권태민에게는 후방 지원과 탈출로 확보만을 부탁했다. 그날 밤, 서연은 위기관리실장의 정장을 벗어 던졌다. 대신 그녀의 몸에 맞춰진 것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위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무기를 점검했다. 이것은 강서연이라는 가면을 벗고 과거의 이름 없는 전사로 돌아가는 의식이었다. 약속의 시간. 비가 쏟아지는 인천항 7번. 창고는 을씨년스러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이곳은 몇 년 전 서연이 키메라 조직을 쫓다 마지막 동료를 잃었던 비극의 장소였다. 창고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녹슨 철골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비바람이 울부짖었다. 그녀는 프로토타입이 담긴 가방을 창고 중앙에 내려놓았다. 결국 네 발로 무덤에 다시 찾아왔군. 창고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카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유령처럼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했다. 내 동료들이 여기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기억하나? 넌 그때도 지금처럼 무력했지. 그는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쑤시며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대로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쫓고 있었다. 거래가 시작되는 척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키메라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빠르고 잔혹했다. 그녀는 총을 사용하는 대신 소음이 없는 나이프와 와이어, 그리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다. 창고는 순식간에 처절한 사투의 현장으로 변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역이용해 이 창고의 모든 구조와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처럼 활용했다. 마지막 요원을 쓰러뜨렸을 때 창고 입구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신기술 시연회에서 프로토타입을 훔쳐갔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카론의 체스판에서 퀸의 역할을 하는 최측근이자 서연과 동급의 실력을 가진 강적이었다.
두 여자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힘과 기술이 부딪히는 숨막히는 싸움이었다. 서로의 공격을 읽고 허점을 노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나긴 사투 끝에 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대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치명타를 입혔다. 쓰러진 여성 요원의 귀에 꽂힌 통신기를 빼앗아든 서연은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을 카론에게 말했다. 거래는 끝났다. 카론, 그녀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넌 정말 내가 항복할 거라고 믿었나? 내 오만함이 내 패배의 원인이다. 그녀는 중앙에 놓여있던 프로토타입 가방을 가리켰다. 저 프로토타입은 진짜야. 하지만 네가 그토록 원했던 데이터에 접근하는 순간 내 모든 시스템을 파괴할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트로이의 목마. 고전적이지만 너 같은 자만심에 빠진 놈에게는 효과적이야. 통신기 너머로 카론의 경악과 분노에 찬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통신은 끊겼다. 서연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 한 채 비 내리는 창고 밖으로 절뚝이며 걸어 나왔다. 끔찍했던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그녀의 등 뒤,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혔다. 거세게 몰아치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길고 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강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고 코끝을 스친 것은 옅은 소독약 냄새였다. 어깨의 통증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곁에 앉아있던 권태민이 조용히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인간적인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움직이지 말게, 아직 안정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가 잠든 사이 세상은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듯 변해 있었다. 카론의 네트워크는 서연이 심어놓은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가 숨겨두었던 모든 범죄 증거들은 익명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전송되었다. 태산그룹은 회계 조작, 불법 로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박진호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거대했던 악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권태민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유진그룹은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몰락으로 인해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배신자 이진석은 검찰에 자수하여 모든 죄를 털어놓았고 위험한 연극에 동참했던 최 부회장은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숨은 영웅으로 추대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한 서연은 권태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권태민은 예전의 오만한 회장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그는 권력과 부의 덧없음을 깨달은 듯 한결 겸허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의였다. 그는 서연에게 백지수표와도 같은 제안을 했다. 강 실장, 아니 강 선생,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만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오. 평생 나의 개인 가이드가 되어주게.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네.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면 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네. 어떤 것이든 당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그는 그녀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사내의 고요함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여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특수한 능력들은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법을 알았지만 이제는 빛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회장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부회장 자리도 편안한 은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이용해 이윤 추구를 넘어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진그룹 산하에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 재단의 목표는 키메라와 같이 사회를 좀먹는 부패한 권력과 싸우고 거대 기업의 횡포에 희생된 약자들을 돕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서서히 차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넘어 자신과 같은 위험에 처한 세상을 구하려는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권태민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회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짓는 가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미소였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당신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의 영혼까지 구해주는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이드요. 그는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돈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권태민은 더 이상 부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 앞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 가이드는 거대한 그룹의 회장과 함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